네, 전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우리 2022년 7월 16일에 이렇게 시험 보셨던 내용을 먼저 9급부터 함께 총평과 해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기존 시험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출제가 되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살짝 당황도 좀 하시고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그래도 당일날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보고서 정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조금 있다가 문항들 보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시험을 치르고 오신 이 수험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실 이런 수험생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도 함께 세워보고 이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시험이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 국어의 시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향으로는 먼저 이제 비문학 독해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한자, 우리 직렬뿐만이 아니라 전 직렬 한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이 달라졌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출이 됐던 시험들을 통해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을 설계해 보고 또 내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또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군무원 국어는 방문각, 우리 이제 방문각에서 이번 마지막 찍히특강까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우리 해설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그리고 마지막 찍히특강까지 새벽 특강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25개 문항들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책점 세울 것들 함께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먼저 이제 빨강. 이제 이쪽 핫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배신감을 느끼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문법, 학교 문법이죠. 그리고 국어의 규범편. 저는 그래도 이번 우리 9급에서는 규범 문제가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나오기는 했잖아요. 7급은 아예 규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죄다 다 학교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과연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뭐 규범은 정말 안 나올 겁니다. 문법은 더 축소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과 뭔가 대책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런 그 학교 문법 그리고 국어 규범편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만 달라진 시험을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문항이 줄어든 만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문항이 또 이렇게 늘어났는지, 문항이 늘어나면서 신유형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문법과 규범이 전체 25개 중에서 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들은 우리가 뭐 제대로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이제 정직하게 공부를 하신 수험생 분들께서는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점수를 맞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이 노랑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직렬뿐만 아니라 전 직렬 이제 핫한 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휘와 한자 부분이죠. 그 전에는 좀 한자에서 자유로운 직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뭐 한 몇 개 년에 걸쳐서 이 한자에서
이점을 이렇게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직렬 한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군무 직렬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 내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한자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기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공부와 함께 내 머릿속에 뭔가 남고,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한자는 사실 우리 말에 50%가 넘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가 바탕이 되면 사실 독해도 같이 따라오고요. 문법도 이 한자와 함께 또 점수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구급 문제만 해도 한 13번 뭐 여기 이제 뭐 한자에 관련된 이런 또 완벽한 한자 문제는 아니지만 한자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자, 해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 차근차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뭐 영어처럼 사전을 갈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하나 우리나라 말을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고 가서 시험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해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 굉장히 많이 연습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어휘 부분인데, 어휘 유형이 굉장히 또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또 출제됐는지 이 모양들과 함께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은 했지만 끝끝내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가는 그 유형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시험에 나왔기도 했고,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한자 파트 6문항 출제됐습니다. 전체 25개 문항 중에서 이렇게 13개 문제, 약 50%가 넘게 그래도 문법과 어휘 한자 파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덜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 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그 12개 문항에서 좀 그래도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간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죠. 이유는 뭐냐면은 지문의 길이, 원래 우리 군무 국어는요 비문학 독해 지문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문도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항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영역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 게다가 그 공무 국어의 타 직렬과는 다르게 우리 직렬에서는 좀 기술 파트 뭐 이쪽을 또 제대로 잘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와, 또 이제 뭐 근시 뭐 이런 좀 과학과 관련된 이런 지문 내용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난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연습하듯이 푸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런 지문을 만나게 되니까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또 그 지문만이 아니죠.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좀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그 비문학 독해 지문이 출제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비문학에서만 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문학 독해, 우리 문학 부분에 있어도 마치 수능처럼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이 막 출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문학 지문은 예감을 하고 갑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배운 제재는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지문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학은 좀 기대를 하죠. 뭐 특히 이제 고전 시가나 이제 뭐 현대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또 산문 문학도 뭐 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고전 시가에 한 문제에 5개 고전 시가가 이렇게 출제가 됐죠. 물론 익숙한 이런 작품들이 나왔지만 그 문제는 올해 굉장히 핫한, 지금 좀 논란이 있는, 하지만 조금 이따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논란이 있지만 또한 그 논란을 잠재워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이제 고전 시가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학 4개 중에 3개가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독해 문제 12개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 시간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저도 차분하게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갔는데 잘 풀고 오셨을까, 그리고 이 독해 부분을 잘 정말 함정해서 잘 이렇게 빠져나오셨을까, 저도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25개 문항의 이런 이제 좀 퍼센테이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문법과 규범 파트에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범과 문법의 유형 분석의 첫 번째, 띄어쓰기 문항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띄어쓰기는 작년만 해도 한 해에 이렇게 2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문항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좀 예문들이 사실 그렇게 아주 난도가 약한 띄어쓰기의 그런 그 예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게, 같이 공부를 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어차피 독해 문제는 늘어날 것이다. 지문의 양도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 내가 아는 문제를 빛의 속도로, 정말 아는 문제 고민하지 말고 0.00001초에 풀어내시고 그 시간 덧대어서 독해 쓰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문법 문항 7개 이렇게 출제된 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순발력이 있으셨으면 정말 빛의 속도로 풀고 이렇게 독해에다가 시간을 갖다 붙여 쓸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노여하지 마시고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해설하면서 너무 당황하지는 않게 하나하나 어떤 그 공부를 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 파생법 문제 있었습니다. 뭐 담롭스럽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입에서 제가 마스크 안에서 웅얼웅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담롭스럽과 함께 또 이렇게 파생법 문제 나왔고요. 표준어 문제, 이건 이제 규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어하고 로마자 표기법, 그 5번의 사이소리 현상하고 맞춤법, 이것까지도 만약에 규범으로 넣는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3번, 세 번째 표준어라든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의 규범 문제가 올해 상당 그 난도가 좀 그래도 공부하신 수험생 분들께는 난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표준어 이 정도 나와주면은 내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정도 난도라면 공부 좀 덜하고 가도 될까? 라고 마음 먹으실까봐 그 문제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난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시험의 이런 그 모양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 시험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문법이 조금 섞인 규범 문제 이렇게 세 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유형으로 소개해드리는 높임법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해에도 전체 공무직렬에서 이 높임법은 한 줄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높임. 굉장히 중요한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국무국어에서는 언어 예절 이거의 문제로 나오거나 혹은 높임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제 9급에서 높임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문항의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난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억울하지 않게 그래도 공부하신 수험생분들은 마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한자와 어휘 유형의 문제 모습을 보시면 한자 성어 문제가 문항 문제를 포함해서 두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자 성어 문제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익숙하게 뭐 주제별 한자 성어라든지 또 응용이 되는 또 기출이 됐던 이런 그 한자 성어를 이제 꾸준하게 잘 공부하신 수험생분들께서는 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한자 성어 문제였지만 조금 이제 문제 가서 다시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한자 성어도 섞여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좀 손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내가 하나하나 내가 다 공부한 내용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순발력 그리고 그런 좀 뭐 독해력 이런 걸 길러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함정을 피하는 기술. 자,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특히 이제 이 3번 문제를 우리 국무국어 쪽에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어하고 고유어를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자어만으로 된 거, 혹은 고유어만으로 된 거, 혹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유형들 마지막까지 다 연습은 하고 갔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페이지랑 이렇게 해서 다 펼쳐서, 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까지 이렇게 함께 보신 내용들이 그래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저는 좀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다행이다 라고 했지만 또 시험장에서는 또 난감한 그런 유형들의 문제로 보이는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난도가 약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문법은 하다 보면 효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러니까 독해도 그래요. 독해도 이제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 같이 길러 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이 한자와 어휘 이쪽 부분인데 우리는 타 직렬과 다르게 문항수도 25문항이나 되고 이쪽 어휘 한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올해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저하고 이쪽 어휘 파트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어휘가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50%가 넘게 한자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가 되면은 독해도 따라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문법 문제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그 한자 그리고 고유어 이쪽을 좀 판별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억울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을 만큼의 꼼꼼하게 또 잘 이렇게 꾸려진 그런 어휘 학습의 내용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와, 4번 유형. 이렇게 문맥 속에서 어휘 이해하기. 아무리 연습해도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이 비문학 독해 유형에 있어서 제가 이제 6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화법을 넣었잖아요. 우리 9급에서는 이렇게 화법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같이 이제 많이 연습을 했고, 혹은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아도 동의에 경률해서 시험장에서 사실 그 동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법 문제지만 거의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난도로 출제가 됐고, 7급에서는 화법이 아니라 장문이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는 장문 유형은 출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뭐 9급에서는 화법 문제가, 그리고 이제 7급에서는 장문 문제가 출제됐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형이 꼭 정해진 하나의 틀은 아니다. 뭐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화법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나와줄 것이냐, 뭐 내년에는 우리가 화법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9급에서는 장문이 나올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믿고 잘 따라와 주실 거죠? 첫 번째 유형으로 제가 잡아 놓은 거는 내용 이해와 추론 같이 묶어서 쓰리문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내용 이해와 추론형을 제가 이렇게 함께 묶어서 가는 이유는, 이쪽 내용 이해는 바로 이 유형이죠. 일치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 국어 쪽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비문학 추론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를 포함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됐던 우리 문제들도 다 이제 그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 문제 유형이었고, 또 이렇게 블랭크 뚫어진 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 문제가 좀 뭐 근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또 과학 지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체감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블랭크 뚫어져 있어. 그리고 내용도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소재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유형 세 문항 이렇게 내용 이해와 추론형에서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구성, 뭐 두괄이냐 미괄이냐.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 보자면 어렵지 않은데, 원래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문제가 쉬우면 오히려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미괄이냐 두괄이냐 뭐 양괄이냐, 이거는 지문도 그렇고 문제 자체 난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헷갈림의 요소가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 많이 하고 갔던 제목, 사실 제가 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비문학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문학 파트에서 반복 연습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와 제목 찾기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백종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종원이라고 하는 게, 뭐 엄마도 밥을 하고 백종원도 밥하지만 엄마는 요리사 아니고 백종원은 요리사잖아요. 왜요? 엄마는 100인분을 할 때와 10인분을 할 때 맛이 똑같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백종원은 100인분을 하든 1000인분을 하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죠. 이유는 뭐냐면은 다 계량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 공식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문학 독해도 그렇고 문학 독해도 그렇고 백종원 해라, 공식에 맞춰야 된다, 이럴 땐 풀리고 이럴 땐 안 풀리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제목에 관련된 거, 이거는요, 제목하고 주제는 비문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다라고 해서 공부한 방법 이제 그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시험장에서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풀면 빛의 속도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사실 어떻게 풀어 오셨을까, 제가 독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잘 풀어 오셨죠? 그리고 설명 방식. 와, 이거는 뭐 전 직렬, 올해 그 상반기에 있었던 타 직렬에서도 설명 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잘 나왔는데, 와, 우리 문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비문학에서 바로 이 설명 방식의 문제가 문제로 보자면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또 연습도 했고 난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게 우리한테 또 함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많게 3문항 그리고 적게는 2문항 이렇게 또 9급에서 와, 이거 답 아닙니까? 이거 다 아닙니까? 라고 하는 논란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걸 같이 논란의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답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것이냐. 저도 정말 많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문학에서 한 문제, 비문학에서 한 문제, 저는 이렇게 세 문제 아니고 두 문제로 좁혀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명 방식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순서 잡기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독해 문제 유형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또 문학 독해입니다. 문학이다, 비문학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는 독해라고 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자리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고전시가 제가 괄호에 뭐 가사하고 시조라고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 고전시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현대시나 뭐 현대시의 수사법에 있는 그러니까 현대시가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두 편의 현대시가 모두 알려진 작가의 좀 덜 알려진 이런 작품들이었고 지금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타직렬에서 이제 기출이 됐던 걸로 해서 우리가 같이 지문을 이렇게 보셨던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수필도 제가 이 연습을 이제 많이 시켜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이제 논지 전개하는 그래서 뭐 고전 수필도 이제 보셨던 지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전은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래도 뭐 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게는 여겨지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내가 답지를 그 지문에 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고전 시가가 바로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수험생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수험생 여러분을 많이 고민하게 했던 그런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 비문학에서의 아까 그 설명 방식 문제 그리고 문학 독해에서의 고전 시가의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하지만 함정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도 제발 발문의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기 전에도 우리 이제 공무 이쪽에서는 국어라고 하는 게 항상 정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걸 찾아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딱 정해진 답이 없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문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나마 딱 떨어지는 문제인. 그래서 지금 독해에서 비문학 독해에서 그리고 문학 독해에서의 한 문제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랑 조금 이따 이 25개 문항들을 그런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새롭게 군무 국어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이렇게 제가 유형 분석해드린 이 내용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 25개 문항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우리 이제 올해 있었던 시험에 9급의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생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학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물론 내년에는 또다시 또 알려진 작가의 알려진 작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우리가 정말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세를 따라가자고요. 준비하자고요. 자, 그래서 문학 독해가 됐건 비문학 독해가 됐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난도, 어떤 지문의 제재가 됐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독해 커리큘럼, 생각의 기술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체계적인 한자와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좀 시험에서 떨어져 있는 인문의 시기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 한자와 어휘 학습이 정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한자하고 어휘만 공부하는 것은 절대 비추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한자와 어휘 학습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문법 문항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방대한 양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사실 우리 국무국어가 굉장히 사랑하는 의문론 파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법 파트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내년 시험에서 그 부분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문법 정리,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연습 문제들, 너무 많은 양으로 승부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정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발문에서 포인트 잡는 연습, 시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활자와 친해지기.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자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시험 볼 때, 그리고 수업 시간 눈빛 정말 살아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뭔가 시험지하고 독대를 할 때는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수험생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걱정을 좀 내려놓는, 그리고 활자고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공부하실 수 있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좀 지킴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9급 총평 이렇게 우리 마무리 짓고요. 전체적으로 25개의 문항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항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띄어쓰기 문항에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답 금방 찾으셔야죠. 빛의 속도로 좀 더 큰 것. 원칙으로 보자면 하나씩 다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2개씩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했던 빛의 속도로 푸신 거 맞죠? 자, 왜냐? 우리 너무나 열심히 연습했던 지난 계절은 띄어쓰지만 지난주, 지난달 이런 거 다 붙여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틀렸어요. 겸도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1번 문항 클리어.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없다 시리즈 있죠. 우리 꼭 보고 가는 한판 정리. 자, 물 쓸 틈 없다가 하나의 통으로 단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능컨형이요. 우리 기억하시죠? 마지막 유튜브 그 D100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한 판에서 그대로 다 같이 정리했던 것들이 나와서 뭐 그걸 굳이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이 3번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2번 파생법인데요.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께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왜냐면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엔 또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제발 발문을 꼭 잘 읽어달라. 국어는 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문 속에 답이 있다. 그런데 지문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말 잘 읽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정작 이 문제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파생법 그랬어요. 우리 합성어, 파생어 있잖아요. 여러분, 파생어는 접사가 붙는 거고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이 만나는 거잖아요. 살피다, 보다, 이건 어근하고 어근 만나는 거예요. 담롭스럽,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접사 들어가 있고요. 하다라고 하는 것도 접사로 쓰이는 하다. 자, 해서 여러분들 이 발문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뭐 포인트만 잘 잡으셨으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자성어 문제가 이렇게 문맥형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문학하고 이어져 있는 걸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답지에 있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 호시오보 같은 거를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 보고 가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요, 제가 다양하게 한자성어 연습했잖아요. 뭐 지문형으로도 연습하고 주제별로도 연습하고. 지문형으로 연습한 거는 단순하게 한자성어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까지도 함께 연습을 하게 하는, 시간은 금이니까 여러 가지,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덜 유명한 아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답이 손을 흔들죠. 왜냐하면 우리 전화위복을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크게 이겼대요. 크게 이겼는데 그게 화가 바뀌어 보게 돼. 그게 화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전체적으로 이런 뭐 독해나 어휘 부분에 있어서 뭐 문법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이해다. 글의 흐름을 꼭 잘 보셔야 된다. 여기에 함정을 파놓는다. 시험은 너 이만큼 공부 많이 해왔으니까 네가 공부한 거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풀어요? 물론 다 알고 풀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시간 걸려버리면 정말 노답이다. 다 맞으셨죠? 자, 다음 4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색깔. 바로 이것도 제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3번보다 오히려 이제 4번이 좀 더 난도로는 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면은 정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문맥 의미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첫 번째 마모가 있고요. 마모가 있고, 두 번째 절차탕마, 그 다음에 심신연마, 그 다음에 근육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육마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단어들만 만약에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 이제 뭐 한자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다 이제 문맥 속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하게 하고, 게다가 4번에 있는 단어들 우리가 평상시에도 충분히 많이 보는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근육이 마비됐다는 게 뭐예요? 딱 뭔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마모나 절차탕마나 이 연마나 뭔가 다 갈고 닦는 것들이죠. 이 한자 문제를 왜 이렇게 줬을까?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난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수업 교재였죠. 어휘 독해라고 하는 덕콕 어휘 교재, 그 교재에서 이렇게 만나봤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이제 총평과 함께하는 해설에서는 좀 간략하게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적중했다 이런 말을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저 하고 싶거든요.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해설은, 자세한 해설은 제가 하나하나 뭐 좀 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힘줘서 얘기하는 그런 그 해설 강의를 따로 찍을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25개를 총평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점 찾기, 이런 걸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표현은 얘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중 하나도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자세하게 다 찍을 겁니다. 자, 다음 5번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1, 2, 3번은 문맥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 다 갈고 닦는다는 의미고요. 자, 4번만 뭔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자, 다음 5번입니다. 띄어쓰기 문제 1번에 하나, 5번에 하나. 그런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요, 1번은 그나마 그래도 연습은 많이 했던 그런 모양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5번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 어떤 수험생분들이라고 해도 사실 이 문제를 안 보고 갔으면 공부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자, 한 번을 붙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고,
한 번을 뗐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된다. 한 띄고 번이 되면 횟수를 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죄다다 한 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횟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1번만 있다는 것. 나머지 것들은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뭐 한점 문제도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래도 무난하게 풀고 내려와 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험을 보시고 오신 수험생 분들은 뭐 올해 탈출하시는 수험생 당연히 탈출하셨으면 좋겠고요. 탈출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탈출을 못하시거나 혹은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런 수험생 분들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체감 난도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 기분을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여러분들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이제 독해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 지문에 2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번의 문항에서는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도 그래요. 함정 파놓은 거죠. 이 안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야? 설마 여기다가 자연이라는 말을 답으로 해놨겠어? 그런데 자연이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난도가 쉬워 보이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발문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해보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좀 잘 하고 가지 않으면 바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꼭 이 독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뭐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내가 자신감 없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게 되면 오히려 뭔가가 쉬우면 거기서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독해할 때 가장 이제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목을 이렇게 잡는 연습을 이렇게 좀 하잖아요. 제목은 그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핵심어죠. 그 핵심어에 대해서 가장 새롭게 하는 얘기, 그게 바로 이 글의 제목이자 좀 살을 붙이면 주제가 된다. 그런데 그 자주 얘기하는 핵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제시될 때가 있지만 조금 그 지문 내에서 같은 얘기지만 다른 모양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 글에서는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자연이었어.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까지도요. 7번까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구성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성 방식 이름 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제가 앞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속기가 쉽냐면 이 지문을 봤을 때 앞쪽이 뭔가 조금 주제처럼 보여. 뭐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자연의 뭐 달리 뭐뭐와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뭔가 자연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뭔가 이것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제는 되게 또 끝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글 끝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연은 뭐뭐뭐 하면서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연은 생명, 그 자체, 활기, 존재 자체, 아름다움,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 모든 행동의 도덕적, 실용적 규범,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 자, 앞쪽에서는 자연이 뭐라고 말했나요? 자연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우연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뒤쪽에서는 자연은 뭐 이런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하고 보존해야 되는 대상이야. 사실 조금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보면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양괄식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서 마지막에 잘 나오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자,
다음 우리 8번 문제 갑니다. 추론입니다. 지문도 길고 뭔가 좀 철학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저는 시험장에서는 꼭 정석대로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도 연습을 하면서 답지를 통해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답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게다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독해를 할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공무 국어에서 나오는 수능 말고 뭐 피셈 말고 우리 공무 국어에서 나오는 이 비문학 독해 유형은 죄다 다 일치 문제 혹은 일치 문제를 깔고 가는 추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지를 읽어가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물론 내가 완벽하게 독해 자신이 있는 수험생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풀겠지만, 근데 여기요 답지만 딱 봐도 혼자 개밥에 도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주체 무의식,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래요. 그러니까 주체는 힘이 없네. 자, 2번 주체 의식적 사유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뭔가 주체가 힘이 있네. 자, 3번 대중매체 광고는 주체 욕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쳐. 자, 주체가 힘이 없네. 자, 4번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 옳지 않다. 자, 어때요? 국어는요 배워서만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20살 이상들이시니까 20년 동안 한국에서 갈고 닦여진 나는 한국인이다. 여러분의 그런 모국어 화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감각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키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2번 답입니다. 저 지금 총평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렇게 문제 보는 시간은요, 지문 독해, 지문 보러 안 들어갑니다. 여기 2번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험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기는 싸움이어야 된다. 물론 선생 입장에서 나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물론 제가 이걸 써먹을 수 있으려면은 정도를 거친 후에, 그런 후에 더 잘 보이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이렇게 현대시 문제 하나 볼게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작가의 비교적 안 알려진 작품인데요. 해바라기.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어떤 부분을 저랑 함께 공부했던 걸, 저랑 함께 공부하신 수험생분들께서 생각했으면 시험장에서 정말 빨리 푸셨을 것이고 어려움을 덜 느끼셨을 것이고 한데, 만약에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다면 이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이고 제목 좋잖아요. 현대시에서는 제목이 시적 대상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시에서의 주제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갖는 정서나 태도, 이쪽 부분이 주제가 되고,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제가 된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 그리고 시는 정서의 문학, 감정의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서와 태도를 찾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술어를 보는 방법이었죠. 자, 가봅니다. 자, 우리 시험은 그리고 게다가 객관식 시험.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뭔가 자연 얘기, 뭐 생명 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바라기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고우도 떠오르고, 뭔가 하늘, 해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것들 왜 놓치고 가냐고요. 제목, 타이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치가 흘러서 바다의 무늬가 인대요. 양양한 대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인간과의 교감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여러분 읽어 내려가 보세요. 뭐가 이렇게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고, 뭐가 겹겹이 단장해서 의욕의 시 원광
원광에 묻힌 듯 향기 익어가. 뭐가? 인간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해바라기요. 답은 몇 번? 생명력이죠. 답은 3번입니다.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 우리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제목입니다. 이제 속도로 또 풀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끝쪽 부분에 보면 되고요. 친절하게 따라서도 있네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M1의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뭔가 표현,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아래 시험 답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였나요? 수학 용어 얘기죠. 1번 뭔가 비슷한 얘기네. 끝쪽 부분에 따라서 결론 얘기도 있는데 수학 공식 적용하자는 실생활 얘기였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구성 요소 얘기했나요? 아니죠. 4번에 뭐 엄밀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연습했던 그대로 가셨으면 되거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1번 블랭크 문제, 추론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런 좀 과학적인 내용의 지문인데요. 자, 이것도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에서 뭘 요구했나. 블랭크를 뚫어놨다는 거는 우리한테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하라는 거죠. 상상을 하게 하면은 답이 중구난방되게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자, 앞단락에서 배경 지식 준다 그랬죠.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그랬습니다. 먼 곳 물체 보러 갑니다.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이 되어 망막 앞쪽에 초점을 맺는데요. 망막 앞쪽에. 자, 여기다 그림 좀 그려주면 좋겠죠. 뭔가 앞쪽에다가 초점을 딱 이렇게 맺어주면은 망막에는 어때요? 초점이 맞지 않아.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먼 곳에 물체가 흐리게 보인대요. 자, 앞쪽에다가 초점을 맞았는데 앞쪽에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먼 곳에 물체가 흐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근시라고 한다. 라고 배경 지식을 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알았네요. 아, 근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구나. 먼 곳에 있는 거. 근데 사실 우리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면 어때요? 이 앞쪽으로 보면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어떤 과정 때문에 흐리게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블랭크 문제는 그냥 상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경 지식을 주고 이걸 바탕으로 적용을 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근시.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단락 그대로 가서 보세요. 이것만 이해했으면 그 다음 단락에서 이 블랭크가 그대로 사실은 아래 객관식 답지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으셨어야 되거든요. 자, 근시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있겠죠. 멀리 있는 건 어차피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거는 그러면 잘 보이겠다는 거죠.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은요, 이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에 블랭크에 맺혔던 초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망막에 초점이 맺혀서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대요. 자, 게임 끝났어요. 뒤에 있는 게 잘 보인다 그랬죠. 근시는 뒤에 있는 게 이거 죄송해요. 뒤에 있는 게 안 보인다 그랬죠. 앞에 있는 게 잘 보인다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명하게 보인다잖아요. 그러면 망막의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이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흐리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 망막이 어떻게 하면은 물체가 선명해? 앞쪽에 있으면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뒤쪽에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그래요. 시험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좀 분하다고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 부분인데 시험 시간에 이런 생각이 이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멀리 있는 거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여.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줬어. 망막의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망막에 초점이 맺혀서 흐리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아래쪽까지 마저 보시면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하다는 게 뭐예요? 멀리 있는 게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너무 안 보여.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어디 쪽으로 가겠어요? 앞쪽으로 가겠죠. 앞쪽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시가 없는 사람들 어때요? 근시는 먼 곳이 안 보여. 근데 근시가 약하면 어때요? 꽤 먼 곳까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제가 지금도 간단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1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 보여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마저도 본 해설 좀 더 길게 이렇게 독해할 때는 더 자세하게 그림 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 문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배경 지식 활용해서 근시는 멀리 보여.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이것만 잘 응용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블랭크 문제 답지에서 고르실 수 있으셨어야 되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황순의 소나기 어릴 때 또 중학교 교과서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건데 한자성어 문제인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을 가리키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많던 정답 답 8, 9 지금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이렇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의 내용으로 사설시조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별 당했는데 지금 매한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자기 비교해가지고 설상가상 점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인데 우리 고장 만명 같은 경우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이 한자라든지 어휘 부분의 문제는요. 사실 답을 찾기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근데 어떤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더해지는 이런 내용의 한자 성어에 지금 고전 남명 그러면은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니까요. 자, 다음. 문항이 많지요. 자, 다음 13번 문항입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그 한자하고 어휘 파트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그 찍기 특강에서 그 답지 그 내용으로 좀 보고 가셔서 좀 안정감 있게 좀 풀지 않았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도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한자어와 고유어 결합이 아닌 거. 그러니까 완벽히 고유어이거나 완벽히 한자어인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아수라장 같은 경우는요, 이 수라라고 하는 말을 백석의 시에서도 이렇게 봤었고요. 장 같은 경우는 뭔가 장소를 얘기하는 이런 한자어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이제 3번 완벽하게 한자말로만 되어 있는. 자, 나머지들은 한자어하고 고유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돈, 질, 놀이 이런 부분들이 고유어가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논란의 14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그 고전 시가로 사실 우리가 또 익숙하게 이제 현대 시는 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고전 시가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본 그런 작품들이 출제가 됐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읽지 않고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이 정철의 3위 인곡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내용과 이걸 공부를 하시냐면은 정철이 이제 유배를 갔죠. 유배를 간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충신 연주지사로 공부를 하신 수험생분들이요.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가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문을 좀 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좀 함정, 그러니까 발문을 읽죠. 우리가 문제를 읽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에 좀 빠지기 쉬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반의 작품이고 또 왕에 관련된 얘기이다라고 이쪽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웠던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으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시험지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여기 이제 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을.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시험이잖아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뭐 독해, 비문학 독해도 막 이제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아싸 뭐 내가 아는 작품들이 나왔네 하면서 오히려 안도감으로 그 2번 답지를 이 왕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 2번 답지를 답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문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내용도 비슷하고 주제도 비슷해야 된대요. 자. 이 발문과 함께 답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껴지죠. 완벽하게 제껴져요. 여기서는 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거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주제는 우리 이 조식의 이 시조를 연군가로 갈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쪽으로 주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앞쪽 발문에서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용과 주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안 맞아. 이거는 중종의 승하, 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3인국은 돌아가신 임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기녀의 시조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내용도 임을 그리워하는 것. 그 주제도 마찬가지로 연정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위 인곡에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쪽 부분을 가장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억울하죠. 사실 억울합니다. 이 문제. 완벽하게 뭔가 이 3번이 기녀의 시조가 아니라 좀 더 임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억울한 수험생분들이 조금 없으셨을 텐데 아마 2번하고 3번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아예 그냥 2번, 3번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하는 수험생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번은 내용에서 좀 전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문제죠. 익숙하게 오히려 시가 작품이 나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속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이번에는 15번에 표준어 문제인데요. 자,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기까지도 한 그런 이제 규범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모음조화 얘기할 때도 나오고, 모음조화는 맞았는데 표준어가 아니다. 우리가 아오, 어우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표준어 아닌 거 2번 정말 빛의 속도를 이렇게 체킹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16번 높임법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높임법 문제도 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게 이렇게 문제를 냈죠.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자, 또 포인트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서너말어미 시를 넣어서 주체 높임법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이제 현대국어의 높임법은 서너말어미가 있는 게 주체 높임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공부도 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 개의 용언이 나타나면 자, 이거죠. 여러 개의 용언이 하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여기 부분에서 1번, 2번 답지 날아가는 거고요.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면은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의 특수한 그런 높임을 볼 수 있는 용언.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라 그랬어요. 발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포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답지에서 지금 1번, 2번은 용언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거고 지금 3번은 용언은 두 개이지만 뭐가 없다? 보니까 특수 어휘가 없어요. 주무시고는 주무다 기본형이 아니라 주무시다 자체가 기본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자, 17번 문제 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그 14번의 고전 시가와 함께 우리 구급 문제에서 굉장히 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이 문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답지 보세요. 답지 자체는 또 얼마나 이렇게 간단합니까? 정의, 유추, 예시, 대조.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간 그런 답지 있습니까? 우리 그리고 너무나 많이 연습했던 정의는 이런 거야, 유추는 이런 거야, 예시, 대조. 너무 쉬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유추 같은 경우는 다방면적으로 문학이나 뭐 특히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거에서 정말 많이도 연습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또 정의도.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또 잘 함정에 빠뜨렸냐면 정의는 정의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정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야릇하게 우리를 속여 유추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시나 대조는 쉽게 찾았어요. 우리가 이 지문에서. 그런데 1번하고 2번에서 우리를 뭔가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자막이란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정의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시험은 항상 제가 그래서 답지를 잘 보시라 그랬잖아요. 답지에서 정의를 줬다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살펴보실 수 있는 이런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이렇게 대입은 해보셨어야 되잖아요. 아쉽죠. 물론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쪽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이렇게 되니까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뭔가 이렇게 유추 들어간 이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TV가 그런 것처럼 영화에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이어가지고 유비추론처럼. 자, 그런데 유비추론 유추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잡아먹었듯이 영어도 우리말을 먹어버릴지 몰라. 뭔가 비슷한 선상에서 거기에서 같은 공통적인 속성에서 추측이 들어가야 돼요. 인생은 마라톤이래. 같이 길다라고 하는 뭔가 긴 고통이 있죠. 속성이 비슷하고 거기에서 추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를 정말 잘 속였죠. 뭔가 기본적인 정의의 유형에서 좀 벗어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유추처럼 보이게 하는. 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8번의 유형에서는 우리 또 많이 연습을 하셨던 이런 이제 또 순서 잡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순서를 잡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단락을 좀 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뒤에 이제 3개 단락 순서를 잡는 건데 전체 이제 순서를 다 같이 잡는 것보다 앞에 이제 단락을 하나 주고 뒤쪽을 좀 이어라.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이 생기죠. 자, 앞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이런 뭐 환경 보호 조치들을 취해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이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다. 정부들은 투자해 온 거예요. 정부들이 투자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는 꼬리물기 들어가야 되죠. 이 내용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뭔가 투자를 했다 하는 이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거. 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어주죠.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그러나는 뭔가 반대 내용이 나오거나 힘주어 내용,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서 얘기한 그런 거에 대해 반대 내용도 아니고 힘주어한 내용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달라. 이 중에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뭐 거두었다. 이를테면 뭐 같은 내용 얘기를 하는 거겠고, 이 중에 많은 조치들, 아하, 자원을 투자했어. 이 중에 많은 조치들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자, 다달라 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아, 이건 아니겠구나.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나달락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되겠네요. 예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 나달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달락 다음에 가달락.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 뭐 약화시키기도 했다. 이 약화시킨 것에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잡는 거, 우리 이제 하나의 단락 뒤에 이어진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문학수가 많으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뭐 총평에 이어서 가볍게만 보고 싶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우선 잠깐 또 문제 어떠세요?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연습하고 또 독해도 그렇고, 다만 좀 독해, 뭐 문학 지문 이런 것들이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 소재가 조금 우리가 좀 덜 친한 소재들, 그리고 문학에서의 지문이 좀 덜 알려진 작품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좀 아래로 풀어 내려가면서 스멀스멀 시간도 부족하고 스멀스멀 뭔가 이렇게 불안감이 밀려오는 그런. 자, 19번도 그래요. 윤동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제시대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동주 하면은 우리가 뭐 십자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 다 내버려 두고 이 슬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 자, 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죠. 간단합니다. 사실 뭐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 이제 수사법 끝까지 연습을 또 이렇게 하고 갔었죠. 이제 수사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이 그어 있어요. 흰 수건, 흰 고무신. 이 흰 저고리 치마, 흰 띠가 가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게 되겠죠. 어떤 속성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속성을 통해서 그걸 대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지금 1번은 우리 이제 뭐 직유법. 자, 2번 꼴 들어가는 은유법, 3번에 아가리를 쳐든다 화류법, 자 4번에 의가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는다.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은 뭔가 칼날을,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칼날도 밟을 수 있다. 뭔가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연습을 잘 하고 갔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좀 전에 있었던 김광섭의 뭐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좀 더 어렵지만, 뭐 이건 같은 좀 생소한 시이긴 하지만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법을 묻는 문제라서 조금 그 체감 난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문제이기는 하죠.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생소한 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고요. 이렇게 뭐 비문학 독해 그리고 문학 독해
뭐 전개 방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수사 표현법에 관련된 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수재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배울 때는 이런 이론들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적용을 할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문항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독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잘 생각을 정리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에 20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 유형 보실 때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맞춤법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예문들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문법적인 걸로도 이어서 좀 그 예문 처리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예문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사말, 노래말, 이거는 뭐 이런 뭡니까? 발음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강조해서 인사말, 노래말 해서 이제 뭐 강조 많이 했던 거고, 뭐 시옷이 이렇게 뭐 거센 소리나 된소리 뒤에는 이제 시옷을 그 뒤에 있으면 넣지 않는다. 뭐 그래서 뭐 2번, 3번, 그다음 편집글 여기다 누가 시옷을 넣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공깃밥이 조금 헷갈리셨더라도 2번, 3번, 4번에서 잘 이렇게 속지 않고 1번을 체킹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공기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번에 나와 있는 예문들 자체가 그닥 이렇게 많이 뭐 지엽적인 그런 예문들은 아니었으니까 제발 잘 이렇게 풀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좀 믿고 이 다음 문제로 가고 싶고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와, 또 지문 또 길어집니다. 지문이 조금 길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수필, 우리 이제 타직렬에서 나왔던 이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연습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수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현대 수필도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걸 이제 끌어내 오는 거죠. 끌어내 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발문에 보니까 아래 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이 글도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죠. 만약에 이 지문을 공부하지 않고 간 수험생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읽는데 시간은 걸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문 내용이 이번에 너무 고전시가 3인국만 제외하고, 3인국은 정말 이제 원문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고전 문법도 안 나오고, 지금 일야 구도하기 같은 경우도 현대적으로 그대로 다 풀어서, 이거는 정말 고전 수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현대 수필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아무래도 한번 그래도 듣고 간 수험생분들과 그래도 이제 여기 시험장에서 만약에 처음 만났다라고 한다면, 처음 만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만나셨으면 그래도 읽어내려는데 조금 부담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뭐 이런 산문류 같은 경우는 답지 먼저 이제 체킹하고 가셔야 되죠. 답지에 직유, 은유, 본문 읽어 가시면서 직유, 은유 있는지, 묘사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 뭐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본질을 이해하는지. 자, 3번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를 하는지. 자,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서술을 하는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발문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네, 적절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도 답지만 봐도, 왜냐면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하고 갔으니까 답지만 봐도 사실은 답이 나와야 돼요. 제목에서 내용이 있거든요. 일야, 하룻밤에 강을 건널 또자 강화자, 강을 9번을 건넜어요. 9번 건넌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열거된 게 뭐냐면, 뭔가 소리가 밤인데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고요. 뭔가 소리가 들려요.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찬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뭔가 나오는 듯한 소리, 목 못듯이 들린다. 우는 듯한 소리, 몸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거야.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세심한 관찰합니까? 관찰 보이지 않아요. 밤이라서 안 보인다고요. 소리로 듣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지문을 처음 봤으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시간은 걸리셨을 거다. 답은 잘 찾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리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성실한 공부 하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군무국어는 특히나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 문항수도요, 타 직렬보다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고르게 출제가 되잖아요. 문법 문항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직렬을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전 문법이라든지 뭐 의문론 파트가 좀 안 나와서 정말 저도 억울하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억울함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래쪽 25번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쭉 저 지금 다시 이렇게 같이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해볼 만하다. 국무국어 억울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 이제 조금씩 그래도 전 직렬, 우리 직렬도 그렇고 전 직렬 이렇게 좀 시험의 경향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뭐 독해 준비 꼼꼼하게 이렇게 또 잘 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자 뭐 어휘 이쪽도 꼼꼼하게 문법과 함께 잘 보시면 되겠다. 이런 또 전략. 근데 거기에는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너무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또 이렇게 머리에 또 잘 남는 그런 또 티칭이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서 바쁘게 왔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문항수가 많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다의 활용형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 말 안 한다고 하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또 같이 연습했던 보다. 근데 이거는 저만 이렇게 또 찍어낸 건 아닐 겁니다. 뭐 기출도 많이 됐던 그 보다이기도 하고 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까지도 뭐 그대로 뭐 많이 이렇게 이 보다도 그대로 보고 가셨던 거니까 대체를 해보라고 그랬죠. 이것과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여기에 얼른 넣어보면 된다. 보다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자, 그러니까 다 나머지, 그러니까 3개, 4개니까, 사지선다니까, 이 중에 3개는 같은 대체말이 되는데, 하나만 같은 대체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판단의 의미가 돼요. 실수로 판단, 뭐 만만하게 판단,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것으로 판단, 그런데 2번은 판단의 의미가 아니죠. 뭔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개밥의 도토리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3번 문제 간단하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화법 유형이죠. 동의의 경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군무국어에서도 화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이죠. 말을 할 때 대화의 원리, 동의의 경률, 뭐 관용의 경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이론을 그동안도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사실 그렇게 나왔었고 올해도 그래요. 사실 동의라는 말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동의는 그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친구가 맨날 주 5일 동안 김치찌개만 먹으러 가자 그래. 월요일도 김치찌개, 화요일도 김치찌개, 금요일도 김치찌개. 그럼 맨날 동의 경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대화의 원리 이론으로 배웠어. 동의 경률 해야 되니까 응 그래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김치찌개도 좋아. 하지만 해서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답은 4번으로 그대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침대 중에서 이곳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동의해줘. 자,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 형식 그대로. 자, 그래서 사실 뭐 2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이론을 안 배워도 사실 풀 수는 있으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잘 푸셨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들 중에서 고유어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사실 뭐 고전 문법이 안 나와서 억울한데 살짝 이거를 고전 문법이 한두 개 섞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생 같은 거 언어의 역사성 할 때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중생 이렇게 한자 어저 뭐 근데 저 그렇게 안 갈래요. 고전 문법이다. 뭐 이거 나온 거다. 그렇게 가지는 말자고요. 아무튼 뭐 이거 이제 역사성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자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이제 고유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 우선 중생 띵 날아가고 자비도 자유로울 자자에다가 우리가 이것도 띵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가는 거 아니고 날아갈 수 있는 자 경제적 구월 구자 이것도 날아갈 수 있는 자 그런데 동량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감각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꼭 똑같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 수험 기간에만큼은 내가 그 수험생으로서의 뭔가 기본 자질이 막 이제 갖춰지잖아요. 문제 푸는 순발력도 이렇게 생기고 24번도 잘 헤쳐주셨으면 좋겠고 자 라스트 25번 가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으로 우리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름에 관련된 거 여러분 로마자 표기법에서의 이름은 뭐 우리 한글 이름을 쓸 때는 붙이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띄어쓰기 뭐 이것도 있고 하지만 이름 그대로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표준 발음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지만 이름은 니은, 뭐 복년필 여기로 뭐 이렇게 뭐 자음동하고 뭐 니은 첨가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죠. 이름은 이름 그대로 그리고 띄어쓰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은 어찌됐든 뭐 틀려 있고요. 청와대의 청자 UN 아니죠. 여기 부분 뭐 이거는 제가 끝까지도 그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는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뭐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출제되기도 한 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우리만 이제 9급에서만 좀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고 아예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교원 자체 문제들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도 안 나오고 로마자 표기법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만 나왔고 제가 그 말씀은 꼭 부탁드렸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뭐 여권을 쓸 때도 쓰고 다 하니까 기본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그 로마자 표기의 알파벳은 꼭 잘 암기해야 된다. 뭐 이거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꼭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한라산의 LL이라든지 북한산에 여기 이렇게 기억하고 히읗 이어지면 KH로 정확하게 여는 그 거센 소리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예문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해 오던 그런 예문들이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래도 잘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제가 지금 오늘 총평과 함께 하는 해설은요, 물론 짧지는 않았어요. 제가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자랑 진짜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더 자세한 해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어이가 없으시려나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이제 정말 또다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9급에 또 더 자세하고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해설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함께 만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25개의 문항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난도 조절이 좀 안 된 이런 문항들이 좀 있긴 하나 이거는요 난도 조절이라기보다는 내가 빛의 속도로 풀어야 되는 거는 빛의 속도로 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껴진 시간은 아무래도 독해에다가 좀 더 이렇게 덧대어서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남기면 되는 우리가 전략으로 딱 가져갔던 그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란스럽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좀 내년을 너무 이렇게 또 뭐 치우친 이런 공부를 하지 않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이렇게 정돈된
티칭법 그리고 정돈된 자료와 교재와 함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탈출하실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거 거의 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저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하실 우리 새롭게 만나는 수험생 분들께서는요,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뜨덤뜨덤 들으면요, 왜 교수님들께서도 본인들의 커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 시즌에 가르칠 거, 이 부분에서 가르칠 거, 그리고 어떤 한 수험생 분들을 이렇게 시험장으로 보내기 전까지의 과정.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과정이 좀, 다 함께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또 대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그게 좀 약간, 이렇게 여러 개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교수님들의 커리에서 약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만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작년 저희 커리를 타서 이렇게 오신 수험생 분들께서는 그래도 제가 세워드린 전략과 함께 억울하지 않은 국어 점수 이렇게 받아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파이팅 하면서 저도 파이팅. 저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7급 총평과 해설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9급의 해설로 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 만나 뵐게요.